자, 77페이지입니다. 수요 함수와 수요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수요 함수라는 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네. 자, 변수가 있어요.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요인을 변수라 그럽니다. 변수. 근데 변수는 독립 변수가 있고요. 네, 종속 변수가 있어요. 이 수요 함수에 대해서 뭐 시험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요인, 그 변수라 그래요. 자, 근데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고요.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죠.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함수 그러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그럼 함수라고 그럴 때는 독립 변수도 있고 종속 변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수요 함수라는 거는 이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게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이 변하죠. 수요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요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들이 많이 있죠. 자, 가격 변하면 수요량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하죠. 뭐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 변할 수 있죠. 뭐 이자율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수요 함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수요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독립 변수들이 있거든요. 이 독립 변수와 이 수요량 변화라는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 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들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공부하는 거지, 수요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한다, 수요량이 변하면 소득이 변한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수요 함수라는 거는 가격, 소득, 인구, 이자율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수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가 독립 변수다, 종속 변수다? 종속 변수. 수요량 변화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수요 함수예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해두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한다는 건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다, 이 내용이 완전 다른 뜻이거든. 이게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수요 함수 봤어요. 자, 그럼 네 번째가 수요의 법칙이거든요. 가격과 소득과 이자율 이런 것들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즉 수요량 변화는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더라? 가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만 별도로 떼가지고, 얘만 별도로 떼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수요 법칙이 나와 있어요. 수요의 법칙. 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요?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네, 거기까지가 중요한 말이 기본이야. 비추를 치든 뭐 괄호를 하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이게 수요의 법칙이야. 자, 그런데 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 그게 수요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출제위원이 이거를 꼭 문제로 내가지고 틀리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수요의 법칙이란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이상한데? 이게 되는데 그냥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하고 간 사람들은 맞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알더라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이때 가격 변화는 독립 변수고 수요량 변화가 종속 변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죠? 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는 것도 변수고 수요량이 변하는 것도 변수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을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가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걸 항상 마이너스 관계라 그래요.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방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쭉 봤기 때문에 우리 개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지렛대 효과에 가도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있잖아. 정의 지렛대 효과가 뭐냐면 부채를 늘리니까 자기 잡은 수익률도 커지더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러잖아. 플러스. 근데 부채를 늘렸는데 자기 잡은 수익률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걸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라 그러잖아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에 나오냐면 상관계수에도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투자론에서. 자, 상관계수 보세요. 두 자산이 있는데 두 자산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정의 상관계수 플러스라고 그랬죠? 근데 두 자산의 수익률이 하나가 올라갈 때는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내려가.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마이너스 상관관계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그럼 지금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두 변수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일 때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라 그래요. 이거를 반비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비례. 이것도 어차피 함수 아닙니까? 함수라 그랬잖아요.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라 그래요. 감소함수. 여기도 한자로도 역이라고도 그러죠. 거꾸로다. 역적할 때 거꾸로 역. 자, 그러면 수요의 법칙 어떻게 정리합니까?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인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대로 움직이더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런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인데 이 둘이 변하는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반대로 움직이더라. 반대로. 그걸 반비례 관계라 그런다. 마이너스 관계라 그런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 됐습니까? 자, 이제 수요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얘기해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아까 수요의 법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계속 볼게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고 이를 그래프 곡선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부른다?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라고. 그럼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은 관계가 있네?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라고요. 그럼 이 수요 곡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형태가 된다? 우하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왠가 볼게요.
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뭐가 된다? 수요량. 그럼 여기에 지금 그릴 그림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요? 가격과, 그렇죠,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그래프는 이 축을 항상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 축을 딱 보고 그럼 이 그림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가격이 10,000원 할 때 수요량이 2개예요. 이 2개라는 거는 실제로 구매한 수량입니까? 구매하려는 수량입니까? 그렇지. 10,000원이면 난 2개 사야지 의도를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죠.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량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가격이 7,000원으로 내렸어요. 7,000원으로.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겁니까? 증가한다는 겁니까?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수요량이 3개로 늘어났다. 그럼 나 3개 살 거야. 7,000원이면 나 3개 살 거야. 자, 만약에 가격이 5,000원으로 내리면 그럼 나는 4개 사야지. 자, 그러면 보세요. 요러한 점, 요 점, 요 점이 나오네요. 자, 이 노란색 동그라미 한 이 점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입니까? 가격과 그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이죠. 다 그런 점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점들을 쭉 연결했어요. 이 노란색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결국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다 연결한 선이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형태를 우하향이라고 그래요.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라고요? 우하향.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마이너스 반비례 역의 관계인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인데요. 이걸 그려봤더니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 우하향의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상관계수 했잖아요. 여기가 부동산 수익률, 여기는 주식 수익률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앞으로 저희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뭐와 뭐의 관계를 그리겠어요? 부동산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겠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둘은 마이너스 관계구나. 부동산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 수익률은, 그렇지, 그걸 나타낸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런 의미예요. 둘은 반대 관계로 움직이는 거구나. 항상 그런 거야, 그래프가. 됐죠?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자,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둘은 마이너스 관계이고 그림을 나타내니까 무슨 형태가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수요 곡선까지 봤습니다. 수요 곡선. 자, 그 다음에요. 7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수요 법칙 성립 이유라고 돼 있나요? 수요 법칙 성립 이유. 수요 법칙 성립 이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왜 수요량이 감소하느냐? 그게 수요 법칙이잖아.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그걸 수요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요 법칙 성립 이유예요. 이걸 우리가 가격 효과라고도 불러요. 가격이 변했을 때 왜 수요량이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눠요. 소득 효과와 무슨 효과? 대체 효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수요 법칙 성립 이유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왜 증가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왜 감소하는데
이익이잖아요. 이익이거든. 가격이 하락하면 왜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이익이잖아. 삼양라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삼양라면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삼양라면 가격이 하락하면 왜 삼양라면 수요량이 증가하냐 이 말이에요. 삼양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왜 삼양라면 수요량이 감소합니까? 이게요. 자,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삼양라면 가격이 오를 때 삼양라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지, 삼양라면 가격이 올랐는데 신라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거는 수요의 법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지,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수요의 법칙이 성립 이유라고요. 근데 그거를 소득 효과와 무슨 효과 때문이다? 대체 효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와 뭐 때문이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그렇게 지문을 낼 수 있습니다.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소득 효과가 뭔지 한번 봅시다. 소득 효과가. 자, 삼양라면 가격이 1,000원 하던 게 있잖아요. 1,000원 하던 게 1,500원으로 올랐어요. 나는 하루에 수입이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럼 나는 집에 갈 때 삼양라면을 10개를 샀단 말이야. 얼마 할 때? 1,000원 할 때. 10개 사가지고 그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 근데 오늘 갔더니 삼양라면 가격이 1,500원으로 올랐어요. 1,500원 오른 거예요. 난 얼마 버는데 지금? 10,000원 버는데. 그러면 10개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죠. 오늘은 6개밖에 못 사잖아요. 맞아요. 구매력이 떨어졌죠. 구매력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져. 그걸 우리가 실질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소득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많이 못 사겠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 이걸 무슨 효과라 그런다? 소득효과라 그래요. 내일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그래서 소득효과 옆에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실질소득이라는 거 뭡니까? 실질소득만 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소득 나오면 아 소득효과구나. 실질소득 나오면 소득효과구나. 증가 감소까지는 뭐 알면 좋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실질소득 나오면 무슨 효과? 그래, 소득이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소득효과지. 그죠? 자, 그러면 또 대체 효과는 뭐냐? 자, 삼양라면이 1,000원 하던 게 1,500원으로 올랐어. 근데 보니까 신라면 가격은 그대로야. 신라면 먹어도 돼, 안 돼? 되지. 그걸 대체제라 그러거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오늘은 이제 삼양라면은 비싸서 못 사겠다. 뭐로 사버려야 되겠다? 신라면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삼양라면을 사다가 이제 무슨 라면으로 바꿔버렸다. 그게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신라면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삼양라면 가격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싸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는 다른 재화를 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효과라 그런다? 대체 효과라 그래요. 자, 그럼 교재 보세요. 대체 효과.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대체 관계 줄칩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 줄치세요. 다른 재화 가격. 대체 효과 이틀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근데 다른 재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 다른 재화로 바꿔버렸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서 소득 효과라는 게 나왔는데 뭐 다른 재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X야. 대체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소득 얘기 나오잖아요. X예요. 대체 효과는 소득과 관계없어요. 됐나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놔야지. 이걸 읽고 뭐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맞출 때 되고 틀릴 때 되고 그런 거야. 근데 소득 효과는 소득이란 말이 나오고 대체 효과는 말 그대로 다른 재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의 법칙이 왜 성립합니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입니다. 소득 효과가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소득 얘기 나와요. 대체 효과는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재화로 바꾼대요.
오케이. 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수요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의 법칙과 관계 있다. 맞아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그렇지, 다 맞는 말이잖아.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성립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까지 봤어요. 자, 이제 우리 교재 7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수요 법칙의 예외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기펜제라는 게 나오죠. 이 기펜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줄 안 쳐도 돼. 줄 치지 마. 근데 이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가 있더라고. 가격이 오르니까 오히려 수요량이 줄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가 있는데 그걸 기펜제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가 있더라. 없어. 근데 그걸 기펜이라는 사람이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펜제라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책에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펜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요. 베블렌 효과라고 있죠. 요건 하나 그냥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세요. 이건 수요의 법칙이 뭐 예외라기보다는 베블렌 효과 옆에다가 과시성 소비 이렇게 하죠. 우리 교재도 그런 말이 있어. 과시성이라는 말 있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히려 비싸니까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들은 저가 전략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일종의 베블렌 효과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일수록 더 잘 팔리더라. 그게 일종의 베블렌 효과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아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알겠구나.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근데 여기는 별표 2개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저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옆에다가 있잖아요. 옆에다 이런 말 하나 적어두세요.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수요량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요.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 여기 둘 다라는 거 뭐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적었어요? 여기 또 계속 적습니다. 다만 원인이 다를 뿐이다. 다만 원인이 다를 뿐이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머릿속에.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난다? 원인이 달라. 원인.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가격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뭐라고요? 가격 변화. 그럼 수요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외 변화. 가격 이외 변화. 우리 책에 이제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됐어요? 이걸 딱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 자, 그럼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 변합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자? 그래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구분이 됐나요? 별거 없어. 그래서 아까 여기 보세요. 수요 함수라는 거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고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그렇죠.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좀 어렵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아까 수요의 법칙이 뭐였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법칙은 비슷한 개념이네? 수요의 법칙이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의 법칙 아닙니까? 그럼 수요량의 변화도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 불러요?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죠. 그러면 진짜 고난이도로 물어보면 시험에 수요의 법칙과 수요의 변화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야. 수요의 법칙은 수요량의 변화와 관계가 있잖아요. 같은 개념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서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 수요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그걸 아까 가격 효과라고도 그래.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거를 또 수요량의 변화라고도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의 법칙, 수요량의 변화, 가격 효과는 전부 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건 사실은 물어보면 어렵지. 근데 알다 나중 되면 저절로 이제 알 수 있지만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구별했어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그걸 알아야 돼. 자, 여기 그림 봅니다. 자, 여기서 이 점에서의 수요량은 몇 개였어요? 2개였죠? 맞아요? 자, 근데 요 점에서의 수요량은 몇 개였어요?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수요량이 증가했죠? 수요량이 변했잖아, 지금. 수요량이 변했어. 근데 이 원인이 어디 있냐, 원인. 이 변화의 원인이 뭐였어요? 여기 원인이 있네. 이게 원인이었잖아. 이 원인 때문에 수요량이 지금 변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죠. 이 원인이 뭐였어요, 지금? 가격이었잖아. 원인이 가격이었잖아, 그죠? 가격이 원인이거든. 그래서 수요량이 변했단 말이야. 이걸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움직였네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되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는 나중에 줄 칠 거예요. 지금 일단 듣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만약에 소득이 변했다 봅시다.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도 변하잖아요. 그걸 여기다 나타내고 싶은 거야, 내가. 나타내고 싶어. 그런데 축이 지금 뭐와 뭐예요? 소득이란 글자가 있어, 없어? 없거든. 소득이란 글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이 점호에서 움직이는 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이 선 자체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변하면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득이 변했단 말이에요. 소득이 변하면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정리 다 됐다.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어. 이 둘 다 뭐가 변하는 거야?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근데 뭐가 다르다? 원인이 다르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뭐라고요? 가격 변화, 가격 변화. 그럼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수요의 변화. 됐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의 이동.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불러요?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수요의 감소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78페이지에 그 양가로 1번에 수요량이 변화되어 있네요. 자, 1번에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지.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빌라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 그래서 이번에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의미한다 돼 있죠. 자, 여기서 상 동그라미, 수요 곡선 상 동그라미, 상. 점의 이동은 줄치고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할 때 점의 이동이라는 말이 나와도 수요량의 변화고요. 점의 이동이란 말이 없이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래도 돼요.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래도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상이란 글자도 기억해 놓고 점의 이동이란 글자도 기억해라. 예전에는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최근 시험 문제를 보면 점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수요곡선상 이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란 글자도 기억합니다. 오케이.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하다고. 자, 근데 수요의 변화 볼게요.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고 그랬죠.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 부르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그럼 이번에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난다?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그럼 수요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게 아닙니다. 가격 외 요인이 변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중요해. 그래서 3번에 보세요. 수요의 증가는 수요곡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우측으로 이동하고, 수요의 감소는 수요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다?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아. 한 번 들었던 건데 좀 기억이 좀 납니까? 그래요, 그래. 한 번 들어야 기억이 좀 나지. 5월달 되면 기억 또 나지. 계속 나지 이제. 겁먹을 필요가 없다. 별거 없거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아파트란 글자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아파트. 아파트의 수요량 변화 원인과 수요의 변화 원인을 묻고 있구나. 자,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요, 딱 한 개예요. 여기서 아파트 가격 변한 거야. 그래서 아파트를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지, 뭐 주택의 가격 변화라든지 빌라 가격 변화는 수요량 변화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 출제자가 그 앞에 게 수요의 변화 원인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원인입니까? 먼저 준 게. 이것도 약간 출제위원회 약간 꼼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볼 필요 없고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먼저 찾습니다. 뭘 찾는다? 수요량의 변화는 딱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뭘 찾아야 돼? 아파트 가격 변화. 가격 변화 찾으면 낭패 볼 수 있어. 단독주택 가격 변화가 있는데 그거 체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파트를 동그라미 하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 가격 변화 찾아야 돼, 우리는.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 몇 변에 있어요? 그럼 답은 3번이에요. 수요의 변화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찾는데 5초지, 5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다 봐. 다 보고 있어. 보고 뭐해? 답 찾는 방법 똑같은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어요. 이걸 다 본다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알고 있는 사람은 저처럼 그렇게 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찾는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찾는다. 그럼 조심할 게 뭡니까? 아파트. 출제자가 지금은 단순하게 냈지만 꼼수를 쓸 때 1번 지문에 주택가격 변화라고 넣는다니까. 1번 지문에. 그러면 가격 변화를 기억한 사람들은 1번 체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그래서 아파트를 동그라미 하라는 겁니다. 아파트. 네. 항상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 자, 됐어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수요의 변화 원인입니다. 수요의 변화 원인. 자,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수요의 변화라는 게 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잖아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수요의 변화 원인 79페이지 보세요. 거기 가로 우리 교재도 적어놨잖아.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요인 돼 있잖아요. 그 옆에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하나 더 적자. 가격 변화는 아니다. 가격 변화는 수요의 변화 원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이야.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는 거는 아파트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에는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야.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 곡선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중요하거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아파트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 일어나지 아파트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온 김에 적자. 이것도 또 틀린단 말이야. 아파트 가격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 곡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수요의 변화 원인이에요. 첫 번째 1번에 줄칠게요. 소득의 변화 줄치세요.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죠? 그럼 소득이 변하면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 일어난다.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소득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 원인이에요. 수요의 변화 원인. 자, 그래서 이거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냐면요. 네,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거기 부동산 수요 증가 요인, 부동산 수요 감소 요인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부동산 가격 변화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야. 부동산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럼 이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아파트라 생각하면 돼. 아파트, 빌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시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부동산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다. 그렇죠. 그렇지. 부동산이자 같은 거잖아요. 해당 제어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때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다. 그렇죠. 잘했어요. 그럼 만약에 글자가 다르면 그거는 맞다. 아시겠죠? 오케이. 시험 표현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거기 1번 중요하고요. 1번 소득 3번 1번 3번 4번 5번 사실 그 14개 지금 나와 있는데 14개를 우리 다 알면 좋지만 4번 5번 그리고 6번 별표 제가 이제 체크하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7번 8번 요 정도 일단 체크해 놓고요. 자, 지금 하나 설명드립니다. 자, 수요의 증가 원인이 있고 수요의 감소 원인이 있죠. 그럼 수요의 증가 원인은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이는 겁니까? 오른쪽. 수요의 감소 원인은요?
왼쪽. 그러면 두 개 다 알 필요 없이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수요의 증가 원인. 수요의 증가 원인합니다. 소득의 증가예요. 소득의 증가. 소득의 증가.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소득의 감소라는 말이 있죠? 그 이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등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합시다. 지금은 그냥 소득의 증가, 수요의 증가 원인이에요. 두 번째, 인구 증가 한번 보세요. 인구 증가. 자,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량 증가하겠죠? 수요의 증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안 틀려요. 그래서 근데 4번하고 5번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건 특히 조심. 자, 대체제 가격 뭐라고 돼 있어요? 상승. 보완제 가격? 이 두 개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시험에 잘 내고 여러분들이 잘 틀려요. 자.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파트 수요 변화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아파트 수요 변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의 변화, 수요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말고 다른 물건이 있다 해볼게요. 빌라라고 해볼게요. 빌라.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 수요의 변화, 아파트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이 아파트는 해당 재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당 재화.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는 뭐가 된다? 해당 재화. 그러면 이 아파트와 빌라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빌라하고 아파트가 있을 때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구매해도 되고 빌라를 구매해도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거를 구매해도 내 만족에 차이가 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우리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면에서 대체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수요면에서 대체제다. 수요면에서 대체제 뜻이 뭘까요? 둘 중에 어떤 거를 구매해도 괜찮다. 이게 수요면에서 대체제. 그럼 이게 해당 재화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얘는 대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해당 재화니까 얘를 뭐라 부르자? 대체제. 그럼 이때 대체제 가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체제라는 건 빌라죠, 그죠? 빌라 가격이 변해요. 대체제 가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둘은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파트 수요량 변한다. 자, 이게는 아파트 수요량인데 이거는 빌라 가격이잖아요. 물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란 말이야. 물건이 다르잖아. 그래, 이게 수요의 변화라고. 이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거는 우리가 수요의 변화가 아니고, 그렇지,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대체제 가격, 빌라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데 빌라 가격이 올랐어.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고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이 얘기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한다 이 말이야. 왜? 빌라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빌라를 못 사겠다. 아파트 사야 되겠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은 증가한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시험장 가서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때리면 아프다 할 정도로 바로 반응이 나와야 돼.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증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대체제 가격이 변하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죠?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죠. 이게 정상적인 가장 정확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해당 재화라는 말을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 이걸 빼버리고 해당 재화는 나 자신이잖아요. 그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 내 일기를 때 나는 오늘, 나는 빼도 돼, 안 돼? 내 일기장이니까 나는을 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라는 말을 빼버리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수요량이다? 해당 재화 수요량이거든. 해당 재화 수요량이거든. 오케이?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자, 이제 보완재예요. 보완재. 근데 이 대체재라는 게 들어보니까 이 둘은 경쟁 관계죠. 맞아요? 만약에 시험에서요, 경쟁 관계에 있다. 두 재화는 경쟁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하면 둘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대체재라는 뜻이에요. 대체재. 경쟁 관계 그러면 대체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는 대체재. 삼양라면, 신라면 경쟁 관계거든. 현대차, 삼성차 경쟁 관계거든. 자, 이제 보완재예요. 보완재. 우리 부동산에서 보완재가 잘 없다 보니까 보완재보다 대체재를 잘 내. 자, A와 B가 둘이 보완 관계야. 보완 관계. 얘가 이제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보완재가 되겠죠. 왜? 제가 이 둘의 관계가 보완 관계라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면 보완재 가격이 변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해당 재화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아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완재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 둘 똑같네? 똑같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체재하고 같아 다르나? 그래, 대체재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대체재하고 다르구나. 그러면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럼 두 개 다 굳이 외울 필요 있습니까? 하나만 기억하고 보완재는 반대다. 보완재는 반대다. 보완재는 반대야. 그럼 보세요. 보완재라는 거 뭐냐면, 보완재는 말 그대로 이 해당 재화를 도와주는 게 보완재란 말이에요. 해당 재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즉 보완재라는 거는 하나만 쓰는 것보다 같이 쓰니까 만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동차와 내비게이션. 자동차만 있는 것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다니까 자동차의 만족이 커지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런다? 보완재라 그러는 거예요. 보완재. 자, 그럼 보세요. 보완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보완재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보완재를 많이 못 사겠죠. 그럼 이거 등달아 안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보완재는 살 때 같이 사는 물건이에요. 살 때 같이 사. 그럼 안 사면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대체재는 얘를 사면 이거 안 사는 게 대체재. 경쟁 관계니까. 둘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자, 4번, 5번 보세요. 수요의 증가 원인인데 대체재는 가격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근데 보완재는 가격 뭐라고 돼 있어요? 하락이라 돼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시험장 갔더니 나왔어. 기억이 안 나. 나온다고 한 것도 나왔는데 틀리고, 올해 시험은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얘기 안 한 것도 나왔네. 그럼 그건 당연히 틀리겠지. 나온다고 한 것도 틀리고, 말 안 한 거는 당연히 틀리고, 당연히 떨어지고. 그래서 꼭 나온다고 한 것만큼이라도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한 거라도 기억하면 절대 안 떨어지지.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6번 볼게요.
가격 상승입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입니까? 예상이야. 예상 동그라미 해야 돼. 이 예상이란 글자가 없잖아. 그거는 수요의 증가가 아니고 수요량의 변화거든. 예상이란 글자가 중요하다고요. 예상.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 돼버리면 그거는 수요의 변화고 수요 곡선의 이동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아파트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예상이 나왔는데 곡선상 점의 이동 그러면 안 돼? 예상이 나오면 수요 곡선 이동이야. 잊어먹으면 안 돼. 시험에 나와 얘도. 나오면 틀려. 나오면 잘 틀리더라. 그래서 4번, 5번, 6번에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오케이. 나머지는 안 어려워. 규제가 완화됐대. 그럼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지.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시장에서 경제활동이거든요. 구매하려는 욕구고 공급은 만들고 싶어하는 게 공급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엄마가 야 가만히 앉아있어. 조금 움직이더니 가만히 안 둘 거야. 애가 움직이는 게 시장 활동이야. 수요와 공급인데 엄마가 규제를 막 해. 그럼 애가 잘 움직이게 위축돼요. 위축돼. 그러니까 애들이 못 돌아다녀.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제를 강화시켜버리잖아요. 시장 활동 위축된다니까. 수요도 줄고 공급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풀어줘. 마음껏 뛰노라.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규제 완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안 틀려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나와. 잘 나오는데 안 틀려. 4, 5, 6번은 잘 나오는데 잘 틀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요. 4, 5, 6번은.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당연히 아시겠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 증가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4, 5, 6번은 특히 조심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나중에 할 거지만 그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 이런 말 하나 적어 두세요. 생산요소 가격 변화. 생산요소 가격의 대표적인 게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했을 때는 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공급과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과는 또 설명드립니다만은 미리 옆에다 적어 두시라고요. 그리고 기술의 변화도 공급과 관계 있지 수요와는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수요의 변화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X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 안 움직여요. 오케이. 83페이지. 3번 문제. 별표 한 2개 하세요. 83페이지 3번 문제. 별표 2개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가.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딱 읽어보고, 아파트의 수요 변화 원인을 묻는 건데, 수요 감소 원인을 묻고 있는 거죠? 아파트의 수요 감소 원인이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뭘까? 아파트 동그라미 해야 돼. 뭘 동그라미 한다? 아파트 동그라미 하면서 있잖아요. 1차적으로 생각을 다 해버려야 됩니다. 결론.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니겠구나. 아까 제가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안 움직인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파트를 동그라미 하는 순간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박스 안에 눈을 가면서 아파트 가격 변화부터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지. 없을 리가 없지. 몇 번에 있어?
리얼 H 얘부터 깔끔하게 지워버린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부터. 그럼 아파트 가격 하락은 답이다 답이 아니다? 아니야. 이건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돼. 이거부터 1차적으로 하세요. 안 그러고 읽잖아요.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리얼을 체크하는 경우가 나와요. 애시당초 없애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는지. 있어요. 원자재 가격 있네. 이것도 아니야. 바로 지워버려야 돼. 오케이? 이거부터 하고 읽습니다. 이제 이거부터 하고 먼저 이거부터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그래 실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볼게요. 소득이 증가했대. 이거는 수요의 증가 원인이죠. 2번은 벌써 우리 지웠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어. 자, 디귿 인구 감소 맞죠? 수요 감소잖아요. 자, 그다음 리얼도 지웠잖아. 벌써 지워버렸거든. 그 다음에 미음 선호도가 줄었대. 아파트 선호도가. 이것도 아파트 선호도야. 아파트 선호도야. 만약 이게 대체지의 선호도가 줄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선호도가 줄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파트. 그 다음 비업 대체재 나오지. 봐봐. 대체재 나오잖아. 대체재 가격 하락이죠. 그럼 수요 감소잖아요. 그 대체재 가격 하락했는데 여기서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고 대체재 많이 사겠네. 그럼 아파트 뭐 수요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이게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 하락이죠. 수요 감소. 그러니까 맞네. 우리 찾는 거. 그 다음에 대출 금리 하락 수요 증가잖아요. 그럼 수요 감소원이 뭐뭐 있습니까? 인구 감소 디귿하고 아파트 선호도 감소하고 대체주택 가격 하락 3개네요. 그렇죠. 디귿, 미음, 비읍인 거예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하는 분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 7명 틀리고 나와. 어려운 문제라니까 이게. 왜 어디서 틀릴까요? 리얼 이런 데 막 틀리는 거예요. 리얼에서 리얼. 이거 맞다고 그런다니까. 가격 하락했네. 수요 줄겠네. 뭐 이러고 있어 막. 그래서 니은, 리얼부터 빨리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4번만 하나 보고 좀 쉴게요. 4번도 별표예요. 올해 3번, 4번 형태 문제 나온다. 3번, 4번 같은 형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3번 조금 전에 제가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5일 지나면 기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3번 같은 문제는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봐야 되는 거야. 심심할 때마다. 왠지 심심하다. 풀어보자. 아시겠습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10번만 딱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삭제하는 것부터 패턴을 딱 정형화 시켜놔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패턴을 딱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실수.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야. 매뉴얼대로. 그래야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어. 자, 4번 볼게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그럼 또 뭐 동그라미 해야 돼? 아파트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 아파트 시장이구나. 아파트 시장이구나.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죠. 그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문제란 말이야, 이게. 자, 1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어떤 말이 중요해요? 예상. 그렇지. 예상이 중요하거든. 자, 예상이란 글자가 나왔는데 뒤에서 만약에 수요 곡선상 뭐 이동이니 이런 말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로 지금 막 거짓말하기 시작하지? 수요 곡선상 여기서 하향이니 상향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수요 곡선 상이란 자체부터가 틀렸잖아요. 근데 하향 상향 따지고 있다 또 시험장 가가지고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상 자체가 낮다는 것부터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상 동그라미 상 나왔지? X야.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상 넣으면 안 돼. 자,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했대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 어디로 움직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이죠. 근데 그게 좌라고 돼 있지. 좌는 왼쪽이죠. 하향은 신경 쓰지 마. 좌에서 X지. 우측으로 우상향 우측. 3번 대체재 나온다고. 대체재 항상 나온다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재 가격은 나와 안 나와? 계속 나오잖아요. 나온다니까. 자, 4번. 금리가 하락했대요.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이고 수요 곡선 상 그러면 안 되지? 수요 곡선의 이동이잖아요. 수요 곡선 상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이 문제에서는 아파트 가격 변화야. 아파트 가격 변화 외에는 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단지 예상은 좀 조심해야 되고. 자, 5번. 거래세가 인상됐대. 자, 거래세가 인상됐다는 거는 세금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규제 강화예요.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줄어들겠지? 우측이 아니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쉽다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막상 시험장에 가면 쉽게 안 느껴져요. 쉽게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보고 시험장 갔거든. 한 번 보고 갔거든. 한 번 보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쉬운 일들도 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떤 급박한 일, 긴장되는 순간에 닥치면 그렇게 적응이,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행동이 나오느냐? 늘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한 사람은 그때그때 대응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일들이라도 다르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번, 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어렵고 쉽다의 기준은 뭐냐? 많이 봤느냐, 적게 봤느냐. 내가 많이 본 거는 쉬운 거고요. 많이 안 본 거는 어려운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렵고 쉬운 건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건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쉽고 어려움의 기준은 내가 5번을 넘게 봤잖아. 다 쉬운 문제. 5번을 안 보잖아. 어려운 문제. 그러면 그 많은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만이라도 5번 이상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 가서 70점 받고 나오면 됩니다. 됐죠? 네. 28개만 맞추고 나오면 돼. 28개. 금방 맞춘다, 28개. 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